안녕하세요. 구정 강사입니다. 제8장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방법론에 대해서 학습을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하기에 앞서서 소프트웨어 공학이라고 하는 용어 또는 연구되는 학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공학이라고 하는 컴퓨터 분야의 한 연구 학문이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공학이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을 공학적으로 좀 더 분석하는 학문으로서 공학이 들어가게 되면 최소 비용의 최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애를 공학적으로 분석한다 라는 의미는 그럼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렸다시피 소프트웨어의 전반적인 생명주기, 즉 탄생부터 폐기 때까지의 라이프 사이클의 관점에서 조금이라도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연구하는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계획, 개발, 검사, 보수, 관리 등을 위한 기술과 그것을 연구하는 분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선 여러 가지 관점에서 소프트웨어 공학적인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지만 저희는 우선 여러 가지 관점 중 프로그래밍, 즉 소프트웨어를 구현하는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적은 비용으로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된 분야가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즉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개발을 해야 좀 더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까를 연구한 분야 중 소프트웨어 공학 분야 중 하나가 바로 프로그래밍 방법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없던 시절이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코드도 많지 않고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제일 많은 비용을 발생하게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없는 기능을 개발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래밍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비용을 줄이려면 개발 비용에 초점을 두고 이 개발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되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까 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개발 비용을 줄이는 것은 조금이라도 코드를 적게 쓸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 된다면 가능해지는 논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기존에 개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코드를 재사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갔어야 했고요. 이러한 코드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구조적 프로그래밍 방법론이 등장하게 됐고, 구조적 프로그래밍 방법론에서는 되도록이면 전체 하나의 소프트웨어 중에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 데 필요로 하는 코드들을 다른 이 프로그램 안에서도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할 수 있는 기술적인 것들을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고, 심지어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해당하는 코드를 재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래밍에서도 내가 여기서 작성했던 코드를 다른 프로그래밍에서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있었으면 좀 더 코드를 재활용하는 관점에서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등장한 문법이 바로 함수라고 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7장에서 설명드린 함수란 한 번의 기능적인 단위를 중심으로 한 번의 선언으로 n번 호출이라고 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코드를 메모리에 한 번만 선언해 놓고 여러 번 재사용하는 기술이라는 거 학습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함수라고 하는 문법을 활용을 해서 기능적 단위의 코드를 분리시켜서 선언을 하시게 되면 그 프로그래밍 안에서도 n번 재활용할 수 있을 뿐더러 심지어 함수는 다른 어플리케이션 쪽에서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코드를 분리해서 나갈 수 있는 아주 독립적 단위의 문법 기술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실제로 초기 모델에서는요, 초기에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코드를 좀 더 효율적으로 작성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공학적인 면에서의 방법론으로 함수를 활용하는 구조적 프로그래밍 방법론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은 구조적 프로그래밍 방법론에서는 코드의 재사용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을 두고 함수라고 하는 문법을 활용하여 최대한 구현을 해주시면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했던 것이죠. 예를 들어 구조적 프로그래밍 방법론의 대표적인 프로그래밍 방법론을 도입한 대표적인 언어가 바로 C 언어인데요. 예를 들어 C 언어를 이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도식화해서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잘 짠 프로그램의 형태를 도식화해 보면 다음과 같이 함수의 형태로 모든 기능들을 모듈화하여 재활용할 수 있는 단위로 만든 다음 필요에 따라 원하는 시점에 함수를 호출해서 쓰고 리턴하고 또 호출해서 쓰고 코드를 리턴하고 제어권을 리턴하고 하는 함수의 형태를 갖고 있는 형태의 프로그래밍 방식이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구조적 프로그래밍 방법론의 형태를 보시면 말씀드렸다시피 함수라고 하는 애는 코드 중심의 단위입니다. 그리고 또한 함수는 코드를 재활용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효율적인 형태를 갖기 위해 데이터라고 하는 애는 함수 안에 독립적으로 관리해서 쓰도록 하는 형태가 아니라 외부에 따로 데이터를 선언해 놓고 함수에서는 그 데이터를 인수로 전달받거나 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구조였기 때문에 데이터는 실제로 함수라고 하는 코드하고 분리돼서 별도의 영역에 따로 관리되는 형태를 갖는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개발할 때 개발 비용을 줄이는 면에서는 함수가 월등하게 그 효과를 발휘를 했으나 최근에 소프트웨어의 비용을 조사한 결과 최근에는 워낙 코드가 오랜 시간이 되다 보니까요. 개발에 필요로 하는 개발된 코드가 워낙 많고 실제로 이로 인해서 개발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유지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유지 보수라고 하는 거 쉽게 파괴되지 않는 소프트웨어. 그래서 사실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 중 하나가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인데요. 한번 작성해 놓은 코드가 쉽게 파괴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재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 즉 변화를 조금만 주어서 기존의 코드를 재활용하는 구조로 가게 되면 비용을 훨씬 더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소프트웨어적인 관점에서의 비용 절감이 될 수 있겠더라는 겁니다. 실제 그래서 유지보수에 관련된 비용이 더 높아지면서 개발 비용보다는 유지보수가 훨씬 더 많이 들게 되는데 이때 유지보수라고 함은 변화가 생긴다는 뜻인데요. 기존에.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하면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구성하고 있는 데이터가 변하던가 아니면 코드가 변하던가인데 보통 구조적 프로그래밍 방법론에서 예를 들어 데이터가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실제 이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에 영향을 주는 코드 부분만 변화가 일어나야 할 구조에서 실제로는 너무도 많은 영역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구조가 돼버린 이 구조적 프로그래밍 방법론은 유지보수 비용을 줄이는 데 있어서 비효율적인 구조가 되더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적 프로그래밍 방법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초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코드가 없었던 시절 좀 더 빨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코드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이 다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적이고 자주 사용되는 코드들은 같이 공유하고 또는 어느 정도 비용을 지불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실제로
소프트웨어를 최종적으로 개발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시간을 줄이고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인력 비용이라든가 제반 비용들을 줄일 수 있겠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코드의 재사용성을 높이는 데 필요로 하는 코드의 재사용성을 높이는 데 필요로 하는 함수라고 하는 문법을 활용하여 기능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모듈화 시켜준다면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내에서도 여러 번 재활용할 수 있는 구조가 되기도 했고요. 또는 다른 개발자나 다른 어플리케이션에서도 해당하는 기능이 필요하다면 이 함수를 따로 분리해서 배포하는 형식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그래서 등장하게 된 기술이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라이브러리란 필요로 하는 코드들을 미리 작성한 코드들을 누구든지 쓸 수 있게 배포하는 형태를 라이브러리라고 하지요. 그래서 말 그대로 코드를 배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실제로 그 효과를 확인해 보시면 이 라이브러리 기술로 인해서 실제 많은 코드들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기간이나 또는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비용들을 대폭 줄일 수 있었던 효과를 보게 되지요. 그래서 실제로 함수라고 하는 애는 워낙 권장하고 있는 프로그래밍 방법론 중에 문법 중 하나고요. 앞서서 설명드렸던 함수가 자바에서는 함수라고 하는 독립된 단위를 활용할 수 있는 문법은 없지만 실제 함수가 다른 형태의 구조로 바뀌어서 역시 비슷한 형태의 코드의 재사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메소드라고 하는 문법이 지원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만큼 함수라고 하는 것은 코드의 재사용성 면에서 월등히 훌륭한 문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요. 그런데 실제 이제 시간이 흘러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애가 이제 많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코드도 또한 오픈 정책에 따라서 이제 일정한 비용이 이제 클로즈 형태가 아니라 오픈이 되면서 이 오픈함으로써 더 큰 시너지가 난다라고 하는 오픈 정책에 따라 대부분의 요즘 코드들은 다 누구든지 쓰실 수 있도록 무료로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자바 코드 역시 오픈소스이고요. 무료로 얼마든지 코드의 내용들을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공통적이고 자주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코드들은 개발자들한테 신경 쓰지 않도록 해서 무료로 선대에서 개발을 한 것들을 그대로 쓸 수 있도록 오픈하는 대신 최근의 개발자들은 그런 공통적인 코드나 반복적인 부분을 신경 쓰지 않고 비즈니스 모델, 즉 비즈니스 로직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실제 어플리케이션 로직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일반적인 구조가 되었습니다. 즉 그만큼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코드는 많아졌고요. 실제로 넘쳐나고 있는 것이 프로그램 코드들입니다. 근데 이러한 코드들을 활용할 수 있는 코드들은 많아졌지만 많아지게 되면서 실제로 소프트웨어 공학 관점에서 그럼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애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생성해서 유지보수 관리하는 데까지 드는 비용을 다시 산출해 보니 이제는 코드가 많기도 하고 오픈이 되다 보니까 코드를 개발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는 실제로 다시 재활용해서 할 수 있는 유지보수 관리하는 데 필요로 하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유지보수라고 하면 여기서 말씀드리는 유지보수라고 하면 기존의 코드에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유지보수 비용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하실 수 있겠죠. 사실 유지보수 비용을 줄이는 것은 코드를 재활용하는 기존 어떠한 코드를 가져다가 씀으로써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유지보수의 관점은 기존의 코드에 변화가 생겼을 때 그 변화에 기존의 코드가 만약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게 반응을 하도록 만들어진다면
그 코드를 최대한 재사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새 변화에 대하여만 받아들일 수 있게 유연한 구조를 만들어 주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실제 유지보수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겠더라는 거죠. 즉 구조적 프로그래밍 방법론에 가지고 있었던 형태와 다르게 유지보수 비용을 줄이려면 코드의 개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만들었던 구조적 프로그래밍은 어울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좀 더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 등장하게 된 그 배경은 바로 유지보수 비용을 줄이기 위함이었고요. 이 유지보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좀 더 변화에 민감하지 않은 코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었던 거지요.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즉 유지보수 비용을 줄이려고 하고 있고 유지보수 비용을 줄이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되셨죠? 그리고 이런 유지보수 비용을 줄이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기존의 코드에 변화가 생겼을 때 그렇게 민감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이 원칙이고요. 이때 민감의 범위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겠지만 민감하지 않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변화가 생겼을 때 변화가 아예 안 되게 하는 거냐라고 하시면 그런 코드는 없습니다. 유지보수를 할 때 기존의 코드가 당연히 변화가 생기는 것은 원칙이고요. 당연한 것인데 그러한 변화가 전체 코드에 영향을 주게 되면 처음부터 모든 코드를 재활용할 수가 없고 그냥 처음부터 다시 작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도로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어떤 변화에 대하여 처음부터 다시 짜게 되면 다시 짜는 환경을 만드시게 되면 코드 하나를 재사용할 수 없는 구조가 되니까 여기서 말하는 방법론의 핵심은 뭐냐? 바로 유지보수가 생겼을 때 그 변화, 유지보수에 대하여 그 변화에 대하여 민감하지 않게 즉 변화가 생기는 부분은 영향을 받지만 그 영향이 전체 어플리케이션에 영향을 주는 데 있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변화를 안 주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설명드린 내용을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구조적 프로그래밍이 가지고 있는 방법론에서의 관점은 개발 비용을 줄이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효율적이었으나 유지보수 비용을 줄이는 데 있어서는 크게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조적 프로그래밍 방법론에서는 코드의 재사용성을 높이는 데 필요로 하는 함수라고 하는 문법을 활용하여 프로그래밍을 구조화하다 보니까 실제 이 기능을 수행할 때 필요로 하는 데이터라고 하는 구성요소 부분이 함수 안에 내포되어 있기보다는 좀 더 재사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수를 통해 전달을 받아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요. 데이터가 주로 함수 바깥쪽에 위치하는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즉 필요로 할 때 이 데이터 값을 변화를 주면서 함수의 코드를 재활용하기 위한 구조였겠죠. 그런데 이렇게 데이터가 바깥으로 분리돼서 나와 있다 보니 코드와 분리된 구조가 돼서 실제로 이 데이터에 관련하여 변화가 생겼을 경우, 즉 유지보수가 발생을 하게 되면 데이터나 또는 코드에 영향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데이터에 변화가 생겼을 경우 해당하는 데이터에만 영향을 줘야 할 코드가 관련된 코드만 영향을 받아야 하는데 실제로 관련 없는 함수들까지 기능들까지 영향을 받는 구조가 되는 형태가 바로 구조적 프로그래밍 방법론의 형태였다라는 거죠. 즉 데이터라고 하는 애가 관련된 코드에만 영향을 줘야 하는데 이렇게 외부의 바깥의 형태에 있다가 평소에 다른 함수들하고의 엮이는 구조가 돼서 만약에 필요로 하는 코드로부터의 영향만 받아야 될 데이터가 다른 이 데이터의 변화가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다른 함수들까지도 영향을 주게 돼서 함수의 코드를 재사용하는 데 있어 효과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됐던 것이죠. 즉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예제를 들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쇼핑몰을 구축한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쇼핑몰 데이터가 구조적 프로그래밍 방법론을 이용해서 쇼핑몰 코드를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한다라고 하면 우선 쇼핑몰에서는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최소한의 데이터를 보시면 적어도 상품, 쇼핑을 하는데 필요로 하는 상품 정보가 데이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상품에 대한 구매나 소비를 할 수 있는 구매자 정보, 즉 회원 정보가 있어야겠지요. 그러면 실제 큰 관점에서 보면 데이터는 두 개가 됩니다. 상품 데이터와 회원 정보 데이터겠죠. 근데 이러한 데이터 정보를 이용하여 수행할 수 있는 기능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예를 들면 구조적 프로그래밍 방법론에 의해서 작성한다고 하면 데이터와 이 데이터를 활용할 때 필요로 하는 코드들로 구성되겠지요. 그래서 그 중에 우선 상품에 관련된 데이터는 색깔을 바꾸어서 상품 관련된 데이터는 상품 관련된 코드, 상품 관련된 데이터를 이용하는 코드에는 상품 등록이 있겠고요. 상품 등록. 그 다음에 상품을 예를 들어 상품 보기 기능도 있겠고요. 이 외에도 실제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작성이 돼서 상품에 관련된 코드를 수행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접근하는 형식이 되어야 할 거고요. 만약에 회원일 경우라면 회원에 관련된 기능을 구성을 해본다고 한다면 지워졌네요. 네, 회원에 관련돼서 구성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회원 역시 회원을 등록하고 회원 가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희가 회원 가입을 하고 그 회원에 대하여 회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형태의 기능들이 역시 회원 정보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합니다. 아까 그렸던 상품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상품에 관련된 데이터의 기능들이 보기 또는 등록 기능과 같이 필요로 하는 기능들을 상품과 관련하여 작성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회원 정보에 관련된 코드는 회원에 관련돼서 또 작성이 되도록 해주시고 이것들이 정확하게 모듈화가 돼서 분리가 되어 있었다면 만약에 회원 정보에 대하여 변형이 생겼을 경우에 이거에 관련된 코드까지만 영향을 주고 말았을 건데 실제로 구조상 섞일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구조적 프로그래밍 방법론으로 이렇게 작성을 하시게 되면 예를 들어 상품 보기를 할 때 특정 회원에게만 보여주는 거를 해야 된다. 그럼 보기 기능을 해당을 할 때 특정 회원에만 보여줄 수 있도록 하려면 이 회원 정보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 기능에서 접근을 해서 상품 보기와 함께 같이 서비스가 되도록 접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실제로 이 상품 보기에 해당하는 상품 보기의 기능이 회원 정보에 해당하는 것을 참조해서 같이 상품 정보와 함께 보여줄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요. 만약에 회원 정보가 바뀌어도 여기에 영향을 미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상품 정보가 바뀌어도 보기에 해당하는 기능은 바뀌게 되는 영향력이 큰 코드의 형태가 되는 것이 구조적 프로그래밍 방법론의 문제점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됨으로써 유지보수 비용에 관련된 부분은 효과를 볼 수 없는 구조가 돼서요. 아까 말씀드렸던 최근의 모든 프로그램들의 비용 발산은 개발 비용이 아니라 오히려 유지보수 비용에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줄여서 전체적으로 좀 더 공학적인 소프트웨어 공학적인 효율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것들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 건데 그렇지 못하는 구조가 돼서요. 이런 구조적 프로그래밍 방법론 대신 제안된 것이 바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방법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즉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 관련된 코드와 관련된 데이터만을 묶어서 하나의 영역을 만들어준다라고 하면 서로 이렇게
건드리지를 못하니까 네,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변화에 민감하지 않게 만들어줄 수 있는데 지금 구조적 프로그래밍 방법론에서는 관련되어 있는 코드가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를 네, 참조하거나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구조 외에도 관련이 없는 코드 쪽에서, 즉 함수 쪽에서도 이 데이터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조이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등장한 것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방법론이라고 말씀을 방금 드렸고 그 객체지향 방법론의 핵심은 유지보수 비용, 즉 변화에 민감하지 않게 주기 위한 방법론으로 등장하게 되고요. 실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방법론의 형태는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갖게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로운 개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 코드라고 하는 함수 형태를 띠고 있는 코드의 형태와 데이터, 함수를 수행할 때 필요로 하는 데이터가 다 구성된 기존의 모델 그대로 가지고 있는 구성원들을 가지고 있는 형태인 것은 눈으로 지금 확인하실 수 있죠. 단 관리기법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방법론에서의 형태는 전체적으로 무엇이든 객체 형태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방법론의 핵심이고요. 그럼 객체란 무엇이냐? 바로 관련된 코드와 관련된 데이터만을 묶어서 표현해 달라는 거죠. 예를 들어 여기에 상품 데이터라면 상품에 관련된 코드와 데이터를 하나의 영역에 묶어서 바운드러리를 표시를 한 후 다른 영역에서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독립적 영역을 만들어주라는 것이 바로 하나의 객체라는 겁니다. 이러한 객체는 반드시 단일 하나의 기준에 관련된 데이터와 코드를 묶여진 형태로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상품, 아까 말씀드렸던 쇼핑몰이라면 상품 데이터에 관련된 코드와 데이터만 묶어서 하나의 상품 객체를 만들어 주시고 회원에 관련된 것은 상품과 별도로 회원 정보를 따로 갖고 있게 하고 회원에 관련된 코드와 데이터만 묶어서 또 다른 하나의 회원 객체를 만들어서 독립적으로 분리시켜 놓으시면 객체는 각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관련된 데이터와 코드를 이용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게 독립적인 단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객체 하나는 자신한테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형태인 코드와 데이터를 다 갖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독립적 실행 단위가 되게 됩니다. 물론 전체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데 필요로 하는 모든 데이터와 코드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하나의 역할, 이거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하나의 역할에 관련된 데이터와 코드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 가지고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요. 그 하나의 역할을 수행시키는 데 있어서는 부족함도 또는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형태에 해당하는 구조화된 형태를 우리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방법론이라고 하고요. 실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방법론을 이용해서 코드를 작성하시게 된 좋은 형태의 코드는 다음과 같이 객체의 형태를 띠게 되고요. 하나의 객체에는 다수의 데이터와 다수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형태가 되겠고 이러한 객체는 하나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역할을 언제든지 어떤 시작점에 의해서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심지어 객체지향에서의 메인이라고 하는 시작 객체 역시 객체 형태를 띄어야만 합니다. 물론 객체는 최대 다수의 데이터와 다수의 코드를, 즉 함수를 가질 수 있지만 물론 함수만 갖는 객체도 있고요. 데이터만 갖는 객체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즉 객체는 여러 다수의 데이터와 다수의 기능으로 묶여진 복합 형태를 띠게 되는 거고요. 복합 형태를 모든 객체들은 복합 형태를 띠게 되지만 최소한 데이터만 가질 수도 있고요. 최소한의 코드만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을 형식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객체지향에 대해서 단순히 형식적인 것만 이해하신다고 해서 프로그램을 잘 짜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객체라고 하는 애가 갖는 여러 가지 패러다임이 갖는 객체지향적 관점에서의 가치관적 개념이라든가 또는 문법
종합적으로 봤을 때의 구조적인 형태로서의 의미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방법론의 객체 좀 이해가 되시나요?